마리우폴 공선전 때 도시가 4번 정도 파괴가 됐을 거예요. 복구가 시급합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올인하면 금방 죽거든요. 러시아에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푸틴에게 당했다. 김정은의 뒤통수가 상당히 얼얼할 거라고 봐요. 제가 북한의 내부 정보를 좀 최근에 받아봤거든요.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고 봐도 되겠죠.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가장 강하게 반발할 집단이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번엔 이제 북한 러시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 공병 부대가 내년 봄 쿠르스크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귀중한 도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투 병력이 아닌 지뢰 제거, 복구 공병의 반복 파견, 이를 단순 지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북한이 사실상 이 러시아 전쟁에 상시 참여하는 단계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공병부대의 재파견은 결국은 저는 일단은 그 지뢰 제거 작업 혹은 부비 트랩이라든가 급조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 병력이 다시 파병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이게 공병 병력의 파견을 넘어서서 북한 노동자들도 파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마리우폴이라든가 이런 자포리자주, 헤르선주,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이렇게 4개 주인데 4개 주 안에 웬만한 도시들은 다 완벽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민심을 좀 얻으려면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복구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 분쟁 지역이고 언제 어디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가 일어날 줄 모르고 또 부비 트랩이나 이런 거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노동자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여기에 보내서 다시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좀 위험한 일을 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도 사실 원래 시작했을 당시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어오면서 사실 경제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100만 명 이상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했으니까 이런 위험한 그런 일까지 러시아 국민을 시킨다면은 푸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을 그럴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람을 쓰는 것보다 북한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을 보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이제는 노동 단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반면에 북한 노동자들은 아주 싼 값에 쓸 수 있고 또 북한 당국이 결국 그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그 보수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둘 다 이득이거든요. 노동자만 주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병부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파견도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마리우폴 같은 도시는 러시아가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그 마리우폴 공선전 때 도시가 거의 한 4번 정도 파괴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복구가 시급합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튼 간에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좀 있으면 또 마이애미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만나서 그걸 한다면서요. 플로리다에서 아마 한다고 들었거든요.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약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합의의 틀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틀은 나온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영토 문제에서 현재 전선을 국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전체 영토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어떤 쟁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은 러시아 요구를 들어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이 극단적으로 이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전쟁에 지원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쏘고 포탄 쏠 수 있는 건 미국이 정찰 자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끊어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못 버팁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아마 1분기 안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도 없고요. 자원도 없고요. 무기도 없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군은 최근 북한 장사정포 대응 핵심 전력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서울 불바다 위협이 군사적으로는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 어디까지 변했다고 보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들의 핵심 전력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상당 부분 대응 체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라는 것은 한국산 에이테크임스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그 장사정포 북한이 약 휴전선 일대에 1만여 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장사정포와 각종 포화기들을 대응할 수 있는 지대지 유도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정밀하고 파괴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우월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수량을 늘려간다면은 거의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도발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 또한 북한이 뭐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초구경 그 방사포라고 해가지고 뭐 300mm, 400mm짜리 방사포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는 그들이 어떤 도발, 그 실질적인 도발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찰 자산들 그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전력을 배제한 채 재래식으로만 붙는다면은 전쟁은 일주일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뭐 러시아에 북한군이 이제 파병을 함으로써 다시 김정은 입장에선 진짜 얻고 싶었던 거는 뭐 핵잠이라든지 정찰 위성, 첨단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뭐 목적으로 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러시아가 이를 아직 안 줬다 그런 해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원한 가치 대비 뭐 사실 30이라고 한다면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한 1 정도밖에 못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 수치로 나왔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제공해 준 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4조 정도 됩니다. 북한이 받은 게 1조 정도예요. 네. 14분의 1 정도. 네. 그러면 뭐 사실상 거의 이건 균형이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러시아에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푸틴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굳이 참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참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북한이 굳이 왜?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문들을 다 뒤로 한 채 김정은이 내린 결정은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가진 어떤 선의를 다 보여주면서 북한이 그 정도의 호의를 베풀면 러시아도 호의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러시아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이른바 그 헌신만큼 북한이 보여주는 헌신만큼 러시아가 보여줬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뒤통수가 상당히 얼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나온 그 반응을 보면 얼마 전에 9월이죠. 얼마 안 됐죠. 9월에 갑자기 김정은이 중국을 가서 그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다시금 끊겼던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복원이 됐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외교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보통 우리가 갬블링을 할 때 올인하면 금방 죽거든요. 근데 지금 외교에서의 올인은 우리가 사실 거의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단추 같은 건데 지금 북한은 그걸 너무 서둘러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자 다른 단추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북중 관계 복원이라든가 혹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 뭐 찌라시긴 한데 내년에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그 말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다시금 미국과 중국에게 손을 내미는 형국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북한 환율이 달러당 4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사실상 북한 화폐가 붕괴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화를 쥔 돈주, 특히 신흥사업에 진출한 젊은 엘리트 부유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북한 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금 내부를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용 보유가 승용차 보유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허락이 안 됐거든요. 개인은 차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제도니까 차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자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올해 들어서 아마 작년 말부터 했을 걸로 제가 보이는데 북한 평양시 내에 자동차 전시장이 생겼고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뭐 매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리점이죠. 대리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차 한 대 가격이 물론 그게 중국산 BYD가 주종이지만 어림잡아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싼 차도. 아무리 싼 차도 1,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뭐 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0만 원 이상의 호가를 하는데
그런 차들을 그러면 우리가 달러로 계산했을 때 10,000불에서 한 15,000불, 20,000불 정도의 돈을 톡톡 내고 차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북한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동차 전 시장이라든가 대리점은 북한 안에 존재하는 이런 신흥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그들을 고객으로 한 것이고 이들의 영향력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택시 회사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평양 시내 요즘 영상들을 보면은 택시가 네네. 엄청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게 거리에 차 한 대 없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평양 한정이지만 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또한 저기 무슨 함경북도의 무슨 시골에도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택시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안에서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북한 안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외화를 좀 북한 당국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허가들을 좀 해주고 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됐다. 이미 시장 경제로 상당 부분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장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거의 좀 잡탕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사회주의 계획 경제지만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자본주의 형태의 그 상업 활동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혹은 노선들이 다 형해화되는 거죠. 그냥 형식만 있는 거고 사실상 내부는 뭐 시장화가 완벽하게 다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막 북한판 막 이케아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생기는 것 자체가 좀 대외 선정용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잡탕밥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북한산 이케아나 그 북한산 스타벅스는 대외 선전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대외 선전용이면 여행객들만 그 카페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북한의 내부 정보를 좀 최근에 받아봤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 카페에 간다라고 해요. 근데 그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에 5불입니다. 5달러. 거의 우리나라 스타벅스랑 비슷해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 요즘 환율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그 5불이라는 가격을 톡톡 내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급이라고 했을 때에는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는 건데 그런 커피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5불, 10불 내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가구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보유하고 자동차만 보유합니까? 그럼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을 언제든지 사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수요가 존재한다는 걸 북한 당국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걸 제공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북한 안의 자본주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봉화조를 비롯해 무역, 인허가, 특산물 수출을 장악한 경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활용하는 이중 가격제 구조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 태자당 모델과도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카르텔 구조가 북한 체제 장기적으로 어떤 균열을 가져다 줄까요? 그러니까 이 이중 가격제라는 게 북한 당국이 2023년 말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가격 정찰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아니, 국정가격 정찰제라는 건 국가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의 어떤 그 등하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그냥 쭉 그어놓은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의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예컨대 뭐 평양 우리가 흔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는 뭐 옥류관이다라고 했을 때 옥류관의 냉면은 오늘부터 뭐 한 6,000원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팔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예를 들어 냉면을 만들려면 밀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식재료가 필요한데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냉면의 가격도 올라가고 식재료 가격이 낮아지면 냉면의 가격도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식재료 가격의 등하락과 상관없이 북한이 그냥 냉면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시장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갔습니다. 결국 시장이 망하니까 소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소비가 사라지게 되면은 북한의 시장에 돈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 당국은 돈을 어디서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 가격제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는 국정 가격제를 붙여놓지만 사실 이 테이블 아래서 운영되는 통화라든가 가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경제의 어떤 그 잡탕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중 가격제를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택시 인허가제 혹은 자동차 수입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일각에서는 봉화조라고 하지만 봉화조는 옛날 단어예요, 사실은. 이런 이권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과 이 이권 카르텔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북한 내에 퍼지게 된다면은 북한 당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회주의 질서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돈을 이길 수 있는 체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에서 돈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런 그 돈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만족이나 생활적인 편의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다시금 사회주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이권 특히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환율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설정한 환율대로 북한의 어떤 그 외화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환율이 정해지고 이들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고 있거든요. 조선중앙은행이 설정한 환율은 8,000원이에요. 그러나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북한 당국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압박이나 제재나 혹은 탄압을 받게 된다면은 민심 위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 주민들은 알거든요. 이 북한 당국의 어떤 그 가격 정찰제나 혹은 뭐 식량 배급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예전에 진행했던 화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건 이 내부 그 장마당 같은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이 돈주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너서클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완벽하게 다시 통제하려고 든다면은 북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흔드는 문제다. 결국 큰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뭐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에서 배급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거의 뭐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좀 이런 G세대, MZ세대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공산당의 충성심 이런 건 없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없죠. 충성심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세뇌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뭘 제공되는 게 있어야 내가 혜택을 본 게 있어야 충성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어떠한 물질적인 공급을 전혀 해주지 못하면서 마냥 독재하고 마냥 탄압만 한다면 결국 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북한의 MZ세대가 딱 그렇거든요. 뭐 남한 드라마 봤다고 해서 15년 감옥에 가고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말씨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6년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 정책들이 언젠가는 이 청년 세대의 어떤 그 영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그런 어떤 혁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북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장면, 민생공장 준공식에서 전면에 배치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뭐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현장 뭐 감독자 뭐 군인들이 그 김주애한테 이제 목례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목격이 됐거든요. 사실 군사 현장에만 지금까지는 등장을 했는데 이 민생 경제 현장에 등장한 점을 보면은 확실히 이 김주애 역할과 위상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역시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군 관련해가지고 사실 가장 많은 빈도수가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가장 강하게 반발할 집단이 군이기 때문에 군은 전통적인 질서를 고수하는 집단이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 여성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이런 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일 텐데 김주애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성 면에서 군이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아마 군에 대한 장악력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군 관련 시찰을 많이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군에 대한 뭐 최근에도 공군 80주년 행사에 김주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민생도 돌본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제한다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이른 시간 안에 무리해서 김주애한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 결국은 김정은이 자신이 얼마나 그 권력의 자리에서 오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주애에게 영향력을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영향력을 김주애한테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다만 김정은도 이건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김주애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든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책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 후계자는 사실은 저는 말만 후계자지 진정한 후계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주애가 성인이 되는, 북한은 18살부터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18살까지 최대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노출을 시키고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빠르게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항상 평론가님 모시고 이 국제 정세, 북한 상황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또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소음이 뭐고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 또 평론가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금혁 시사평론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